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고령층을 위한 복지와 생활 편의 기술은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선선하던 아침과 달리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금세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한여름처럼 후텁지근한 공기. 서울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두천 32.4도, 수원 31도 등 수도권 대부분 예년보다 4, 5도가량 웃돌며 올해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대전, 전주, 안동 등 날씨가 흐린 남부를 제외하고 중부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어져 경기와 인천, 충남 태안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빛을 받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에는 종일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주말까지 이틀 동안 제주의 많게는 180mm, 산지는 250mm 이상 쏟아지고 남해안에 12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5에서 4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저녁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하천 범람이나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고수온으로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양식 어민들은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성 어종 양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친근한 생선 대신 아열대성 물고기가 오를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수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벤자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르던 조피볼락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하자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성 어종인 벤자리를 키워보기로 한 겁니다.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기가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벤자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고수온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사료도 잘 먹고. 지난해 경남에서만 고수온으로 조피볼락 2,07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집단 폐사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횟감 조피볼락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 여름 직후 2배가량 뛰었습니다. 남해바다의 수온은 점점 올라 세계 평균 수온 상승치보다 높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벤자리 외에도 고수온에 강한 다른 품종의 양식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잿방어, 흑점줄 정갱이와 같은 종들은 어미를 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돌비늘백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들여와서 지금 종자 생산을 시작했고, 또 조피볼락 같은 어종들이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는 어민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밥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스스로 걷기 힘든 환자에 도움을 주는 보행 보조 로봇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AI 기반 센서 기술을 이용해 고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경사로에 진입한 로봇이 다리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지면의 기울기를 실시간 감지해 사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I 기반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차려 방향을 틀기도 하고 스스로 속도를 올리거나 멈출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그 보행 보조기를 조금 더 지능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 보행기가 조금 더 의도를 알아차리고 로봇의 팔받침 부분에 부착된 촉각 센서는 사용자 팔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는데 인공신경망 기반 AI 모델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가 의도한 가속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또 관성 센서는 사용자의 자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데 실험 결과 경사 구간에서도 1도 이내의 오차로 안정적인 수평이 유지됐습니다. 사람의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도 하고 로봇이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로봇이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 형성과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포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신축성 회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특수 분자가 결합한 액체 금속 입자를 기반으로 별도의 활성화나 캡슐화 과정 없이 안정적인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도 센서 및 심박 측정 기능이 통합된 다층 구조의 신축성 회로를 제작하고 피부 부착 상태에서도 정확한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회로 공정 대비 공정 간소화와 기능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계천은 단지 하천 복원을 넘어 주변 지역의 모습을 크게 바꿨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충무로에서 용두동을 잇던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도로 아래 묻혀 잊혔던 청계천이 40여 년 만에 물길을 되찾았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5.8km의 긴 하천은 곧바로 서울의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청계천에 직접 들어가 물의 흐름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It's a really cool experience in Korea. We've never been doing this before, so it's very nice.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라 복원 당시 자연 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토종 물고기, 쉬리 등 20종의 물고기가 터전을 잡은 사실도 확인되며 자연하천처럼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하천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청계천의 생태 회복과 주변 생활 변화를 평가하고 서울 곳곳의 수변 공간을 청계천처럼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합니다. 지천이 334k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활 인접한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출입 있고 나와서 물가를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발전시키는 게 결국 시민들의 문화를 향상하는. 서울시는 앞서 한강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를 크게 늘리고 홍제천과 중랑천, 세곡천, 도림천 주변 등 30곳을 수변 감성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하는 등 하천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수원시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료 납부 상담을 받는 콜센터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 처리에 나서지만 연결이 너무 늦다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와 관련된 만큼 종종 폭언이나 갑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 직원도 상처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직원의 태도를 빌미 삼아 컴플레인을 좀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더욱더 조심스럽게 응대를 하게 됩니다.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8천여 건. 한 명당 매일 100건이 넘는 민원 해결에 나서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건강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원시가 스트레스가 쌓인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 산책을 도입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시간상 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센터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기업 측도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찾아가는 마음 산책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를 주도한 외국인이 7일째 한국 주식을 사는 바이코리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오르며 2,930선을 돌파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는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2,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2,930선을 뚫어 3,000선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장중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장후반 순매수로 돌아서며 외국인은 7일째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증권사와 지주사가 많이 올랐다면 조선과 방산, 원전 관련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AI 대표주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4만 6,500원까지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장중 6만 전자에 복귀했던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하며 AI 수혜주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공급 중인데 외국인도 그렇고 이게 투자를 봤을 때 굳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 AI는 수요가 지금도 워낙 좀 좋잖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거의 검증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7일째 상승하며 793.2원까지 올라 800선 탈환을 목전에 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다 지난달부터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대출 규제 강화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9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주변 지역도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26%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상승이자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송파구가 0.71%, 재건축 추진단지가 들썩이는 강남구가 0.51%로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가 0.45%, 용산구가 0.4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동구가 0.5%, 강북권인 성동구가 0.47%, 마포도 0.45% 올랐습니다. 3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강화되어 대출 규제도 안 먹히는 양상입니다. 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성동구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공약.
다음 달부터 더 강화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금리 인하 흐름과 공급 부족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아파트 값의 하락세 지속에도 서울과 경기도 과천, 분당의 상승세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올랐습니다. 12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분양 시장의 공급 속도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을에 전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나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전에 비해 5조 6천억 원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추방 강도를 높이면서 그 여파가 미국 내 한인 동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 시민단체들이 전했습니다. 미주 내 한인 동포 권리 옹호 시민단체 연합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지역가입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따른 교민사회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이후 교민사회의 피해와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인이 밀집된 또 다른 대도시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교회의 한인마트의 경우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이민자 2명을 체포해 가기도 했습니다. 240여 명을 태운 인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기적적으로 생존한 1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고기가 주거 지역에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커지면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에어 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을 향해 이륙합니다. 고도를 높이던 여객기는 어찌된 일인지 더는 날지 못하고 내려앉더니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고 곧바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1시 38분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등 242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1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탑승자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एयर इंडिया की जो लंदन जाने वाली फ्लाइट थी वो टेक ऑफ के बाद यहाँ पे क्रैश हो गई है जिसमें प्रिलिमिनरी हमें पता चला कि 223 जितने पैसेंजर थे. 탑승객 명단엔 인도 169명, 영국 53명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는 인근의 국립의대 기숙사 등이 있는 주거지에 떨어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신화통신은 의대생 1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실종됐으며 5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जैसा था एकदम से आवाज आया भूकंप जैसा लगा बाहर आया तो धुआं धुआं मालूम नहीं था मेरे पेरेंट केस हुआ ऐसा मालूम नहीं था फिर यहाँ पे आए फिर मालूम चला यहाँ के क्या देखा आपने? यहाँ के फिर केस हुआ है बॉडी बहुत सारी बड़ी है. 인도 민간 항공국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메이데이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생존한 탑승객 1명은 인도계 40대 영국인 남성으로 이륙 직후 커다란 굉음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기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항공사 에어인디아에는 2014년 1월에 인도됐습니다. The investigations will take time, but anything we can do now, we are doing. We know that many people are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their loved ones.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240여 명을 태운 에어인디아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재건에 나선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여객기는 전 세계 70여 항공사에서 운항 중인데 이번 사고는 2009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한 이후 첫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해 3월 이 기종은 칠레 라탐 항공 소속으로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중 급강하하기도 했지만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기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사고는 최근 수년간 잇따른 보잉 여객기 사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청소년의 흉기 사용 사건이 빈발하면서 각국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가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5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프랑스 동부의 한 중학교 앞에서 14살 학생이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1살 남성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유럽 곳곳에서 10대와 20대의 흉기 사건이 잇따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프랑스가 먼저 15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e vais vous dire, c'est simple, je nous donne quelques mois pour arriver à faire la mobilisation européenne. Sinon, je négocierai avec les Européens pour que nous, on commence à le faire en France. 또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부모들이 제기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전면적인 SNS 금지 조치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t's not where we're heading to. Why? Because this is the prerogative of our member states. EU는 미성년 보호를 명시한 디지털 서비스법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켜야 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덴마크는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럽에서 청소년들의 흉기 사건이 최근 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국이 고민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가 AI 이미지 생성 업체인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즈니와 컴캐스트는 미드저니가 스타워즈와 심슨 가족 등 영화와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우리 돈 2억 400만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화산 가운데 하나인 하와이 킬레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용암이 최대 100m 넘게 솟구쳤으며 화산이 진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킬레우에아 화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분화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이 25번째입니다.
6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